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진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릅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이라도 거래는 해야 되고 더불어서 잘 유종의 미를 마무리해야겠죠. 유종의 미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새해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본부장님이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으셔갖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거나 또 네. 준비하는 걸로 정평이 나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2024년은 또 어떤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 2016년 정도서부터 이제 매년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네네네. 이제 그 다음 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의 다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100%다 맞지는 않아요. 예. 컨셉이 중요한 네, 거잖아요. 100% 맞지는 않는데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투자의 변곡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네. 한국은 총선이 있고 미국은 또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은 또 이제 경기 침체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올 거라는 의견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그렇죠. 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사실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을 바라볼 때에는 좀 어떤 틀이 필요하다.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좀 정의를 좀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야, 저거 잘 지으셨네요. 저 한번 나중에 가서 방송 보면서 저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 하나하나만 해도 진짜 저희 1시간 내내 방송을 해도 모자랄 것 아마 같긴 그렇게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꼽으신 것 중에 하나가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서 네. 올해 넘어올 때는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글로벌 경기 침체되고 네. 소위 말해서 다 망한다. 뭐 이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2100도 깨지고 2000 깨지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은 또 굉장히 높아진 탐욕 지수와 네. 내년에 뭐 미국 경기 침체 와도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의 기운을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받을 것이냐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따져보자면 제가 이제 드린 키워드로 따지면 이제 G와 U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저와 이제 저희 본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침체의 기운이 와도 이제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유로 삼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알파벳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롤링 리세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제 보통 리세션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섹터와 모든 산업군 자체가 한 번에 사실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여행업, 그다음에 뭐 서비스, 그다음에 제조, 아직 서비스는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른 섹터와 산업군들은 이미 다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한 번에 이제 크래시가 오지는 않는다, 한 번에 침체가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침체가 좀 약간 분산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전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센티먼트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 이제 과거를 사실 이제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침체 없이 지나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94년에서 96년 케이스예요. 근데 그 상황이랑 지금 굉장히 좀 유사할 비슷하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96년, 95년, 96년, 97년 넘어가면서 다 주가 주식이 20-30%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체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침체 없이 이제 상승을 이제 만들어놨던 이제 경제가 다시 리바운딩했던 부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센티먼트가 나타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침체가 왔었던 가까운 게 이제 2000년 이후는 다 침체가 왔는데 네. 90년대 중반은 94, 95년 사이클이었죠. 예, 맞습니다. 금리를 좀 내리다가 네. 또 올리고 내리다가 예. 올리고. 미국은 좋았거든요. 네. 이머지는 안 좋았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97년, 98년 가면서 아주 굉장히 안 많이 좋았죠. 무너지는 상황이 맞아요. 났었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국 시장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 시장을 굉장히 많이 눈여겨봐야 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지금 바닥권을 탈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 90년대 후반과 같은 그런 리스크를 우리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부채 문제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 부채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부채가 뭐 소위 말해서 터지긴 하겠지만 좀 방어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기업이나 가게 하다못해 정부까지도 이 금리의 압박에서 비용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네. 환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예. 내년 3월은 이미 확정으로 막 보고 있고 거의 뭐 7, 80% 정도 보고 그 있으니까. 여섯 네. 5번, 6번까지 미국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건 또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 시작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상반기엔 한다. 네, 상반기에는 한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제 대선에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상반기에 만약에 또 이제 더군다나 3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든지 아니면 침체 기운이 확실히 좀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침체에 대한 영향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bad news is good news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정말 이제 bad news is bad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센티먼트가 한 번에 돌아서는 것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기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1, 2월 달에 시장이 좀 한 번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조정이,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오르면 참 좋겠지만, 네. 지금 이번 주까지 오르면 미국은 9주 연속 상승이고, 뭐 10주, 11주, 12주 안 갈라라는 법은 없지만 조정이 좀 있어야만 네. 또 신규로 또 유입된 자금도 있을 예.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게 이 침체가 분산되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체가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 같이 오면서 금융권이나 시장의 전체적인 충격을 줬지만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업은 이미 침체다. 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직 46, 못 올라왔으니까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지표인데 50 이하면은 사실은 네.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도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서비스업이 올해를 좀 버틴 건데 네. 그러면 내년에 아까 이제 1, 2월에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서비스업이 살짝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비스업도 충분히 둔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고점을 계속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높아졌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마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네. 때는 이제 다들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사실은 조금 매수에 대한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예. 좀 두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자산 배분과 투자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순간에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질 거야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이미 시장은 미리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지금 그래 10주, 11주, 20주, 뭐 12주까지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해서 풀베팅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채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어저께도 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채도 사실은 좀 괜찮고 이런 채권들에도 좀 약간 분산 투자하시고 그리고 금도 지금 계속 이제 좋은 센티먼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자산들의 주식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 그 시장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시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쵸. 예, 맞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놓고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점점 시장이 뭔가 뭐 이 지표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비중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를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100%라고 하면 뭐 현금도 일정 부분 갖고 가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회사채라든지 네. 채권 저도 채권 ETF 있는데 엄청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또 수익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 주식과 채권 아니면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다변화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이제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컨셉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중반부터 이제 도드라지게 나온 게 글로벌리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쏘아올린 AI이거든요. 다들 또 내년에는 또 AI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보시기엔 또 AI에 대한 생각 아니면 또 내년에 또 다른 컨셉이 또 투자 테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어렵지만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AI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갈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94년에서 96년도의 시대를 소환을 하자면 95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윈도우 95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을 한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좋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95와 98이 나오면서 인터넷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때로 사실은 미뤄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A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터넷에 버금갈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AI가 등장하면은 당연히 뭐 사이버 보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런 테마까지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네. 어떤 기술이 사실은 나오면 그 기술이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출시가 되고 나서 11년도, 12년도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오면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이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앞으로 1, 2년 동안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큰 테마를 좀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공화당, 공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재생 쪽에 좀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프라라는 테마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인프라 테마까지도 좀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AI는 뭐 생산성이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조금 더 이쪽으로 비중이 실릴 수 있고 AI가 되면서 동반되는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이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 확대돼야 되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대선 되면 뭐 옥신각신 하면서 또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겠지만 교집합에 인프라가 있다. 이렇게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내년에 뭐 아까 이제 변곡점, 뭐 키워드 말씀을 잘 해주셔갖고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확 생기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갖고 가야 될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앞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을 예상하시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저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좀 좋은 사실 자산 배분은 네. 주식 50%, 오. 주식 50% 내외에서 조절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 회사채를 투자하시던 아니면은 미국 회사채를 투자하시던 회사채에 대한 비중을 한 20% 정도는 가져가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에 대한 비중도 한 20% 가져가시고, 현금을 한 10% 정도 가져가시면서 기본 베이스로 그런 자산 배분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를 내려가면서 침체가 조금 더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주식이 깨지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기채의 비중을 늘리고 장기채의 수익이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주식의 비중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좀 물을 타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이 지금처럼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사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그 성과를 좀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8년에서 9년 정도 미국 회사채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예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나 금리에 대한 영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50, 20, 20, 요 정도 10까지 해가지고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에 맞게 좀 조절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채라든지 회사채, 투자 등급 회사채, 우리나라도 투자 등급 회사채 ETF로도 접근도 가능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유념해야 될 변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침체를 감히 뭐 감지한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네. 변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침체를 사실은 조금 미리 좀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와 정크라고 네, 하죠. 그렇죠. 예, 하이힐드라고 보통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하이힐드 채권과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의 금리 차이. 요거를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되는지 요거를 좀 네.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유가가 급락하는지 여부.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긴 네. 하네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실은 보시면서 만약에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시장에 뭔가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금리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루 이틀 전에는 항상 저 시그널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의 비중을 한 30% 미만으로 확 줄이신 다음에 장기채의 비중을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늘리시는 이런 자산 배분을 하시면 그 위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침체가 길게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그널이 굉장히 좀 길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좀 많이 심각하게 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으로 충분히 저는 극복하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폭이 깊어진다. 그럼 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의 결속력이 조금 흐트러지다 보니까 네. 수요의 붕괴가 아니라 뭐 감산보다 증산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래도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유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변동이 있죠. 같이 봐야 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를 여실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는데 하이힐드까지 만약에 그 스프레드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단일 변수가 아니라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막 했어요. 그러면 수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급 본드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도산의 위험, 수요의 붕괴까지 같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두 변수를 같이 조금 믹싱을 해서 보시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년에도 한번 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네, 초대해 주시면은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